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는 뇌실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뇌실을 관찰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런 뇌실의 이상이 어떻게 유발이 될 수 있는지 뭐 다는 아니지만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신경계가 하나의 관에서 이렇게 발생된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뇌를 포함을 해서 중추신경계가 이 신경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에서 유발이 발생이 되는데, 이 신경관이 이 신경판이 이렇게 우리가 왜 송편 빗듯이 함입이 되어서 생기는 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닫혀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신경관이 완전히, 즉 머리 쪽에 있는 신경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문해증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 신경관 결손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이 신경관의 머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anterior neuropore라고 하는, 사실 이 신경관이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송편을 빗듯이 이렇게 해서 양쪽 끝으로 가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신경관이 닫힌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구멍이 있고 뒤쪽에 구멍이 있겠죠. 머리 쪽과 꼬리 쪽에 있겠죠. 그 중에 머리 쪽에 있는 이 앞신경 구멍이 닫히지 않게 되면은 그 앞신경 구멍에서 완전히 닫히고 난 다음에 그쪽 부위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뇌 어떤 그 부분이 바로, 그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있는 전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끝쪽에 있는 전뇌, 프로센세팔론이라고 하는 이 포브레인 쪽이 이 신경관의 앞쪽 끝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해증이라고 하는 이런 선천적인 그런 결함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열린 뇌실 중에서 이런 완전히 신경관이 이렇게 닫히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텔렌세팔론이라고 하는 그 대뇌 반구가 되는, 이제 나중에 대뇌 반구가 되는, 여기서 보시면은 텔렌세팔론이라고 해서 2차 뇌 소포에서 제일 또 머리 쪽 부분이죠. 이쪽이 이제 대뇌 반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뭔가 어떤 이유에 의해 가지고 갈라진 틈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뇌척수액이 본래는 하나의 어떤 그 닫힌 구조에서 외부와 단절이 되어서 그 자체의 어떤 뇌실의 어떤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뇌실이 바로바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하나의 틈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뇌실 안에 있는 이 뇌척수액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를 못하게 되면서 어떤 그 신경학적인 발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열뇌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뇌에 있는 이 전뇌 부분이 다 발달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특히 대뇌 반구의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어느 부분에 이런 뭐 이렇게 그 틈이 생겼느냐, 틈의 크기가 어떻냐, 그 다음에 뭐 틈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다 증상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주로 이제 발작이라든지 발달 지연, 뭐 언어 장애라든지 운동 장애, 이런 형태로서 다양한 형태의 신경학적 문제로 나타나는데, 이걸 분열뇌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유형으로는 틈은 없어요. 틈은 없는데 뇌척수액이 과도해서 뇌척수액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런 이 뇌척수액의 조절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뇌척수액이 과도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차게 되죠. 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차게 되면서 뇌실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이런 정상적인 어떤 그 뇌신경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선천성의 수두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수두증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나타나는 과도한 뇌척수액과 뇌실의 확장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천적인 수두증이 있을 수 있고 후천적인 수두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천적인 수두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 기형 중에서도 좀 흔한 형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신경 세포들, 신경 조직이 발달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 신경 발달 장애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후천적으로도 수두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뇌졸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뇌출혈이나 그다음에 또 아니면은 어떤 뇌 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퇴행성의 어떤 뇌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뇌실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뇌척수액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제일 흔한 형태가 그 중에서 또 이제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압은 높아지질 않는데 뇌실이 확장되고 뇌척수액의 일단 이런 양이 늘어나는 그런 어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두증, 후천적인 수두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그 신경계 조직이 다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신경계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던 그 신경 조직을 손상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을 그런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천적인 수두증은 발달 과정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후천적인 수두증은 발달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그런 어떤 좀 서로 다른 그런 어떤 기전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실의 구조와 그 다음에 뇌척수액의 어떤 조절의 이상을 이제 뇌실의 이상으로 뇌실의 이상이라 하면은 뇌실의 구조적인 이상과 뇌척수액의 조절의 이상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선천적인 결함이나 또는 후천적으로도 이런 뇌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뇌실이란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T나 MRI를 찍어가지고 정상적인 뇌실의 공간보다 더 확장된 소견을 보인다든지 비대칭적인 소견을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뇌 기능의 이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태아에서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관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경계의 정상적인 그런 어떤 발달 또는 정상적인 기능 그런 건 여부를 이제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서 조금 더 이제 그냥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뇌실의 이상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그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그런 뇌실의 발달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 우측에 있는 그림은 아까 우려증, 분열뇌증, 그 다음에 수두증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